프랑스 시댁 바닥이 차가워서 1년 반 동안 매일 밤 울었습니다. 양말 3겹을 신어도 소용없었죠. 그런데 두 번째 겨울, 제가 몰래 전기 매트를 깔고 동지에 빨간 팥죽을 끓였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한 말. 끝까지 보시면 눈물 나실 겁니다. 저희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수민입니다. 프랑스로 시집 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작년 첫 겨울은 참았습니다. 적응하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프랑스의 겨울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지도 않았고 거리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남아 있었죠. 파리 외곽 시댁집 안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 소피는 친절했고 시아버지 장은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달랐습니다. 바닥만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저에게 그 차가움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양말을 3켤레 겹쳐 신고 두꺼운 실내화를 신어도 소용없었어요. 소파에서 일어서면 발끝이 시렸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자꾸만 몸을 웅크리게 되었습니다. 30분만 서 있어도 종아리까지 냉기가 올라왔죠. 프랑스 시댁 식구들은 그런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선 겨울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난방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고 바닥에 앉을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생활은 의자와 소파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문득 한국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바닥에서 전해지던 따뜻함, 그 위에 이불을 깔고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풍경, 온 가족이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명절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프랑스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해 남편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차갑다고요. 피에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데 왜 추우냐고 물었죠. 저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는 따뜻한데 바닥이 차갑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을 참았는데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온돌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완벽한 온돌은 아니더라도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댁 식구들이 외출한 사이, 저는 한국 전기 매트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은 2주가 걸렸습니다. 매일 택배 추적을 확인하며 기다렸죠. 택배가 도착한 날 저녁,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두꺼운 러그를 깔고 그 위에 전기 매트를 펼쳤습니다. 완벽한 온돌은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기로 한 거였죠.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위에 앉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1년 반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깔린 전기 매트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전기 매트라고요. 바닥을 따뜻하게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신기한 듯 바닥에 손을 대보았어요.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네 라고요.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온돌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느껴지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가끔 바닥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TV를 보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렀습니다. 몸이 낮아지니 말수도 줄고
자연스럽게 주변을 더 살피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늘 바닥에 앉아 있던 집, 창밖으로 어둑해지는 오후, 그리고 부엌에서 들리던 냄비 소리. 그 기억 속에는 항상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붉은 팥죽이 끓고 있던 동지날의 풍경입니다. 달력을 확인하니 동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일주일 후였죠. 프랑스에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날이지만 저에게 동지는 여전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동지가 다가오면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팥을 준비하셨어요. 팥을 씻고 불리고 정성스럽게 끓이셨죠. 온 집안에 팥죽 냄새가 퍼지면 겨울이 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붉은 팥죽 한 그릇이면 온몸이 따뜻해졌고 그 따뜻함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동지를 챙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동지가 무엇인지도 모를 테고 팥죽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으면 어쩌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어요. 굳이 프랑스 시댁에서 한국 절기를 챙길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요.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어둠이 가장 깊은 순간을 지나 조금씩 밝아지는 날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은 그 의미를 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팥죽을 끓이는 모습만으로도 그날이 특별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있다가 문득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팥죽을 끓여보겠다고요. 시댁 식구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하루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동지라는 날이 있는데 그날 팥죽을 먹는다고 설명했죠. 피에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팥죽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팥으로 만든 죽이라고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고요. 한국에서는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동지의 팥죽을 먹는다고 했죠. 붉은 팥이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다고요. 피에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라고요.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요.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 한국 음식을 만들어도 되겠냐고요. 시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무슨 음식이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팥죽이라고요. 한국에서 겨울에 먹는 전통 음식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지만 표정에서 큰 기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팥죽을 끓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어요.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함을 프랑스에서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동지 이틀 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팥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프랑스 마트에서 팥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마트에 들어가 곡물 코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은 있었지만 팥은 보이지 않았어요. 점원에게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서툰 프랑스어로 설명했죠. 작고 붉은 콩을 찾는다고요. 점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붉은 강낭콩을 가리켰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더 작고 진한 붉은색이라고 설명했지만 점원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첫 번째 마트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 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마트에는 아시아 식품 코너가 있었지만 거기에도 팥은 없었어요. 발품을 팔며 네 번째 마트까지 갔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파리 시내에 한인마트가 있다는 걸요. 집에서 1시간 거리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파리로 향했습니다. 한인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 익숙한 음식 냄새, 그리고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팥 봉지들. 1년 반 만에 보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팥 봉지를 2개 집어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팥 봉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걸로 정말 팥죽을 끓일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이 과연 좋아할까 하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팥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여러 번 헹구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요. 팥을 냄비에 올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했죠. 30분쯤 지나자 부엌에서 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낯선 냄새였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냄비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무슨 냄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팥을 끓이고 있다고요. 오늘이 동지라고요. 시어머니는 냄비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팥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표정이 묘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의아하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1시간쯤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팥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잘 될까요? 시댁 식구들이 이 낯선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팥이 무르익어 갈수록 냄새는 더 진해졌습니다. 온 집안에 팥죽 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그 냄새가 좋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팥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붉은 팥들이 완전히 무르익어 걸쭉한 죽이 되었어요. 설탕을 조금 넣고 새알심을 띄웠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팥죽과 비슷해 보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식탁에 차릴까 아니면 바닥에 차릴까요? 한국에서라면 당연히 바닥에 상을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프랑스였고 시댁 식구들은 바닥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남편 피에르가 전기 매트 위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곳에 앉곤 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바닥에 차리겠다고요. 동지니까요. 작은 상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전기 매트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피에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먹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먹는다고, 특히 동지 팥죽은 그렇게 먹는다고 말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두 분은 거실로 나오시더니 바닥에 놓인 상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천천히 전기 매트 위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도 따라 앉으셨죠. 온 가족이 처음으로 바닥에 둘러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팥죽을 그릇에 담아 한 분씩 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시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입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한 숟가락을 더 떠먹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달콤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맛이었을 겁니다. 프랑스 디저트처럼 풍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몸속으로 천천히 퍼지는 따뜻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어우러지니 그 느낌은 더욱 깊어졌죠. 팥죽의 따뜻함과 온돌의 따뜻함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하네 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손을 대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정말 다르다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고. 피에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을 보내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바닥이 따뜻하고 팥죽을 먹으면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요.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바닥에 앉아 팥죽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온돌과 팥죽이 함께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프랑스의 거실에 조용히 자리 잡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기 매트를 치울까 생각했어요. 동지도 지났고 거실 한쪽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치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매일 저녁 그 위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가 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일부러 그곳에 앉으신다는 걸요. 저녁 식사 후 자연스럽게 전기 매트 쪽으로 가셨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신문을 읽으셨죠.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의자에 앉아 계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가끔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차를 마실 때 전기 매트 옆에 앉아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할 때마다 전기 매트를 켜두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의 친구 두 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마르틴 부인이 거실 바닥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식 난방이라고요. 며느리가 가져온 거라고 바닥을 따뜻하게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겨울을 보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시어머니가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계셨죠. 마르틴 부인이 만져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두 분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전기 매트 위에 손을 대보셨습니다. 와, 정말 따뜻하네. 마르틴 부인이 놀라워했습니다. 이사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 좋은데 라고 말했어요. 겨울에 발이 늘 차가웠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때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를 대접하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세 분은 모두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요. 의자도 소파도 많은데 자발적으로 바닥을 선택하신 거였죠. 그날 저녁 친구분들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르틴이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인마트 주소를 알려드리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게 참 좋다고.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통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앉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전기 매트는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팥죽 이야기도 종종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겨울을 이렇게 보낸다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겨울이었죠. 달력을 보니 다시 동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올해도 팥죽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인마트 주소를 적어두고 언제 갈까 생각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해도 팥죽을 만들 거냐고.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팥죽 이야기를 꺼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만들 생각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팥죽을 만들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먹어보니 좋았다고. 배워보고 싶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함께 만들어 보시겠냐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향했습니다. 한인마트에 가기 위해서였죠.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물었어요. 팥을 사러 이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년에는 프랑스 마트 4군데를 돌아다녔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냐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팥죽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한인마트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한글 간판들, 김치 냄새, 한국 사람들. 낯선 세계였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팥이 진열된 곳으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팥봉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보셨습니다. 이 작은 콩으로 그 맛있는 죽을 만드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네, 설탕과 쌀 그리고 정성만 있으면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팥봉지를 2개 집으셨습니다. 동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섰어요.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진지한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팥을 씻는 법, 물의 양, 불 조절, 설탕 넣는 시기. 시어머니는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팥이 끓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냄새 좋다고. 작년에도 맡았던 그 냄새라고.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요. 팥죽 냄새가 퍼지면 겨울이 온 걸 안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다고요. 특히 겨울이 오면 더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팥죽을 끓이니까 조금은 덜 외롭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렇게 한국 문화를 나눠줘서 고맙다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팥죽을 온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전기 매트 위에 상을 놓고 바닥에 둘러앉아서요. 이제는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숟갈 떠먹고 말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맛있다고.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잘 가르쳐줬다고. 남편 피에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겨울 전통이 된 것 같다고요. 동지에는 바닥에 앉아 팥죽을 먹는 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이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 프랑스의 이 집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어둠이 가장 깊은 순간을 지나 조금씩 밝아지는 날입니다. 저에게 프랑스 생활이 그랬습니다. 처음 1년 반은 어두웠어요. 차가운 바닥 위에서 홀로 외로워하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2번째 겨울부터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번째 겨울입니다. 프랑스의 그 집에서 동지는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날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시어머니는 미리 팥을 사두고 전기 매트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십니다. 저보다 먼저요. 완벽한 온돌은 아닙니다. 한국 집처럼 바닥 전체가 따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온기만은 그대로입니다. 그 위에 앉으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그 온기 말이죠. 시어머니는 이제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집은 한국식으로 겨울을 보낸다고요. 친구분들 중 3분이 벌써 전기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팥죽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오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난방 방식이 아니었다는 걸요. 겨울을 견디는 마음이었습니다. 추운 계절을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이었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어머니께 전화해서 팥죽 만드는 법을 물어봐도 되겠냐고. 자기가 만든 팥죽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싶다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팥죽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툰 영어로, 한국 어머니는 제가 통역하며 팥죽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2분 모두 웃고 계셨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팥죽을 끓이는 마음만은 같았으니까요. 온돌 위에서 먹는 팥죽. 그 조용한 장면은 지금도 프랑스의 한 집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동지가 되면 온 가족이 바닥에 둘러앉아 따뜻한 팥죽을 나눠 먹습니다. 따뜻함은 그렇게 국경을 넘어 전해집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로,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로. 온돌과 팥죽이 전한 건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따뜻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